의대도 끝물이야. 아니, 학벌주의 자체가 이제 끝이지.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대학은 물론이고 멀쩡한 산업 자체가 얼마나 되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맞는 말인데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 학벌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학벌주의 대한민국 5부인데요. 1부 본질부터 2부 실체, 3부 개인적 폐해, 4부 사회적 폐해, 그리고 5부 전망입니다. 1, 2부의 핵심은 대학이 다중격차를 통해서 정신적 신분사회를 만든다 였고요. 3, 4부의 핵심은 학벌주의가 국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국가도 파괴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불평등 재생산 기계가 사실 엘리트 중산층 세습사회의 하부 구조이고 엘리트 중산층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5부에서는 학벌주의 대한민국의 전망을 다룰 건데요. 요새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고 대학을 갈 인원 자체가 없는데 앞서 설명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중산층 세습사회가 계속 유지될까? 이런 의문들을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요즘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지, 왜 다들 영어 유치원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앞으로 대학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학벌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자세히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한 가지 공통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 사회가 교육을 통한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통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엘리트를 대상으로 전문직, 대기업, 공공부문 화이트칼라, 즉 고임금의 안정된 일자리에 신규 인원을 충원한다는 게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를 졸업해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9년 1월에 동아일보에서 지난 1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서 취업과 관련된 게시물 46,222건을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세대 취준생 A씨는 대충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직업 구하는 게 힘들다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했고요. 서울대 취준생 B씨는 문과 취업은 진짜 답이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끝으로 고려대 취준생 C씨는 중소기업 한 곳에 붙었는데 연봉 2,300만 원, 그러니까 월 수령 170만 원 정도의 일이 많고 복지가 안 좋다고 해서 고민 중이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90년대생 또는 2000년대생들을 두고 단군 이래 가장 교육을 잘 받고 최고 스펙을 가졌는데 정작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우한 세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나 결혼을 꿈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즉 고스펙 대졸자 증가와 번듯한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현상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 성장이 끝나고 저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성장 경험과 장기 성장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던 생산성 증가 추이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꺾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3.9% 중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2.2%로 5분의 3 수준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산업 고도화 등의 질적 개선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경제 성장률이 2.5%,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기여가 0.5%로 4분의 1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즉, 질적 개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기업의 자본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 심화도가 평균 0.3%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90년대 1.9%, 2000년대 0.5%에서 더 떨어진 수치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관행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 수준에서 투자가 부진하면 당연히 생산성 높은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2021년에 4.3%, 2022년에 2.6%, 그리고 2023년에 1.2%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고요.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전 세대보다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이 더 등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한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후에 기업의 신규 투자가 감소해서 번듯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졸자가 곧 화이트 칼라가 된다. 이 공식은 1980년 전후에 대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테크노크라트, 즉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자세히 설명할게요.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공업화로 대기업이 나타나고 경제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공업, 그러니까 가발이나 의류가 산업의 중심이었거든요. 이건 만들어서 외국 수입상에 납품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중화공업은 경공업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산 공정이 크고 복잡하니까 이 공정을 관리하고 서로 다른 각 공정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엔지니어가 필요했고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용에서도 현대적인 재무식을 가진 인재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자체적인 판매망을 만들고 같이 사슬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 생산, 중간재 수급, 기술 개발 등 다각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졸 재직자를 재교육하는 방식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4년제 대졸자들을 뽑아서 전문 기술직이나 관리직을 채운 거죠. 원래 대학 졸업 정원은 국가의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통제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민간에서 대졸자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1982년에 졸업정원제, 1988년에 대학정원 자율화, 그리고 1996년에는 아예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통해서 요건만 충족되면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졸자가 급증하게 된 거예요. 1970년에 14만 6,414명이었던 4년제 대학생 수가 1975년에 20만 8,986명, 1980년에 40만 3,989명, 그리고 1985년에는 93만 1,88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때가 바로 취업 추천서가 학과 사무실에 굴러다니고 대기업 사장이 모교를 찾아가서 자기 회사 홍보하고 서류만 성실하게 내면 대기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좋았던 시절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대기업의 4년제 대졸자 수요 급증 때문이다. 그러면 반대로 경제구조 고도화가 끝난 현 시점에는 대기업 4년제 대졸자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번듯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본 수익률 하락에 따른 인적 자본의 가치 상승으로 교육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구조 고도화가 대기업의 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졸자 수요 급감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매우 위축됐다. 그래서 스카이 졸업생들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오히려 교육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인적 자본 투자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인적 자본과 자본 수익률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간단해요. 먼저 인적 자본은 한 사람의 노동력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과 기술의 총합을 말하고요. 임금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자본 수익률은 장비나 시설 같은 물적 자본의 투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의 증가폭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적 자본 투입을 늘렸을 때 가능한 생산량의 증가폭은 줄어들지만 노동력의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적 자본 투자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본 수익률이 5%에서 3%로 떨어진다고 해보죠. 예전에 5%일 때는 물적 자본 1억 원 있으면 연 5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때는 수익이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인적 자본의 가치는 정해진 임금을 꾸준히 받으면서 그대로 유지되니까 결과적으로 자본 수익률의 하락폭만큼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 임금이 연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본 수익률 5%의 세계에서는 그 임금만큼의 자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물적 자본 2억 원이 필요하지만 자본 수익률이 3%로 떨어지면 물적 자본 3억 3,33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즉 돈의 수익률이 낮아질 때 고정된 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물적 자본을 모으는 데 쓸 돈을 자녀 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분석을 종합하자면 먼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한국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다음으로 1970년대 초반 섬유, 의복, 음식료와 같은 경공업에서 지난 40여 년간 금속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완료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투자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는 번듯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스카이 졸업생들도 취업한 바로 고생하고 있다. 끝으로 이처럼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자본 수익률 하락에 따른 인적 자본의 가치 상승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스펙 대졸자 증가와 번듯한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내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 지위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해외 명문대 졸업장을 취득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게 너무 모험적인 경로니까 국내에서 전문직이나 대기업처럼 번듯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좀 더 일찍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두 가지 대안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해외 유학인데요. 제 경험상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강남 지역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국내 명문대 대신에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게 대세로 굳어진 게 오래예요. 매년 수천만 원 이상, 많게는 억대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들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자녀를 해외파로 만든다면 중앙정부 고위 관료나 교수, 대기업 직원들은 외국 파견 근무 기간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미국 현지 기업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사무실이 있고 아시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리고 아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국내에도 국제학교나 자사고 외고의 유학반에서 미국 아이비리그나 탑급 주립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이 인재를 유입시킬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10년간 34만 6,239명의 이공계 두뇌가 해외로 유출됐어요. 이유를 살펴보니 연구가 지나치게 단기 실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구 시설이나 인프라도 부족한데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연구실 문화도 위계질서가 너무 강하다고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인재 순위에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63개 국가 중에 38위에 그쳤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대만보다 낮고요. 그리스, 카자흐스탄이랑 비슷합니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인재 투자에서 31위, 인재의 질에서 38위, 그리고 인재 해외 유입에서 49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들어오는 인재보다 나가는 인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IMD 조사에서 인재 해외 유입 분야 순위는 스위스가 1위고 미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어요. 살기 좋은 나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5살 된 자녀를 월 200만 원이나 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낼지 말지가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이 된 거예요. 앞으로 자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국내에서 좀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입시랑 취업을 준비하는 길을 살펴볼 건데요. 안타깝게도 길이 몇 개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거나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는데요. 일단 문과에서는 4년 동안 학과 공부에 전념해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A표를 받고 로스쿨에 가거나 5급 공무원 시험, 즉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는 길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엄청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이과 의학계열 전문직은 대학에 입학하면 일단 자격증이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경쟁이 더 심하고 일찍부터 시작되죠. 영유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닥치고 수학이라고 해서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과정, 4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공계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로 방향을 트는데요. 그나마 문과에 비해서 선택지가 넓긴 하죠. 그런데 이 길이 쉽나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자녀가 이걸 잘 따라와 준다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아주 극소수만 성공하는 길이잖아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44만 7,669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의대는 3,013명을 뽑으니까 0.67%고요.
의치한약 수는 다 합해서 6,596명을 뽑으니까 1.47%의 자리를 향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의치한약 수, 상위 10개대, 20개 특성화대 이걸 모두 합치면 4513명이고 전체의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에 들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입시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학령인구입니다. 2040년 입학 가능 인원이 28만 3,017명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수능을 다 보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이 2023학년도랑 똑같이 유지된다고 할 때 의대는 1.06%, 의치한약수는 2.3%, 스카이는 4%, 인서울 주요 10개 대학은 11.2%, 그리고 명문대 마지노선인 전체 모집 인원 4만 513명은 14.3%입니다. 이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2013학년도, 2023학년도, 그리고 2040학년도를 비교해보면 2023학년도 62만 1336명의 5.5%, 2023학년도 44만 7669명의 9%, 그리고 2040학년도 28만 3017명의 14.3%. 이렇게 되는 거죠. 커트라인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위에서부터 인원을 채우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대학 전체 충원율은 59.9%로 무려 18만 9,479명이 미충원됩니다. 수도권 대학이랑 지방 국립대 정원이 합쳐서 약 2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까 2040학년도 입학 가능 인원이 28만 3,01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누구나 수도권 대학, 지방 국립대를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상위 1% 의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과 같은 입시 경쟁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대도 정원학대라든지 의료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다라든지 하는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입시 경쟁이 어느 정도로 사라지느냐? 2040학년도에 여기 11.2%에 들면 상위 10개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학교든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게 잡아도 3에서 4등급까지라고요. 4등급이면 전체의 40%예요. 그러면 입학 가능 인원이 10명이라 치면 6명은 그 외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에 모두 가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이 상위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3등급, 상위 23%까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보면 2명 중에 1명이 상위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자들은 해외 명문대 졸업장을 통해 자녀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거나 국내에서 대학 입시 및 취업을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학령 인구를 고려할 때 10년 후에는 수도권 대학 및 지방 국립대 정도의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 1%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의 커트라인이 하락하고 그만큼 입시 경쟁의 수준이 낮아진다. 따라서 해외 명문대 및 국내 1% 명문대와 원서를 내기만 해도 합격하는 그 외 대학으로 입시가 양극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결론적으로 2040년을 전후해서 상위 1%와 나머지 99%로 나뉘는 극단적인 초엘리트주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상위 1% 안에서도 정말 실력 있는 0.001%가 즉 10만 명 중에 1명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기술 때문인데요. 1%의 엘리트가 AI 기술까지 활용하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AI를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죠. 지금 변수가 3가지잖아요. 상위 1% 엘리트, 99%의 보통 사람들, 그리고 AI. 먼저 엘리트를 보면 록스타 법칙이라고 해서 이미 엘리트는 보통 수준의 인재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1만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팅스는 2020년에 발간한 규칙없음이라는 책에서 5명의 보통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돈으로 1명의 록스타를 업계 최고의 대우로 영입했더니 회사 전체의 능률이 치솟고 혁신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경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이걸 다시 새롭게 연결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창의력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몰라보게 향상되는 거예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이러한 효율성과 생산성이 계속 높아져서 앞으로는 1인 창업자도 1조 기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변수의 힘이 결합되고 증폭되면서 1%와 99%의 사회가 0.001% 대
99.999%의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킨지가 말하는 것처럼 204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12월 11일에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맥킨지에서 한국의 다음 성장곡선이라는 경제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노동, 자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한계에 다다랐는데 신규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한 8가지 핵심 과제를 잘 수행하면 2040년에 전 세계 경제 규모 7위, 1인당 GDP 7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5번째 과제가 AI 전환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산성 증대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 산업에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 AI 지수나 정부 AI 준비 지수는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AI 기술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엘리트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카림 라카니는 2020년에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AI가 있는 인간이 없는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먼저 스카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고스펙 대졸자 증가와 번듯한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첫째, 한국의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둘째, 한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후에 기업의 신규 투자가 감소해 번듯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셋째, 자본 수익률 하락에 따른 인적 자본의 가치 상승으로 교육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졌고 부자들 중심으로 해외 유학이나 이른 입시 준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학령 인구를 고려할 때 10년 후에는 수도권 대학 및 지방 국립대 정원 정도의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 1%를 제외한 최상위권 대학의 문호가 넓어지고 그만큼 입시 경쟁의 수준이 낮아진다. 따라서 해외 명문대 및 국내 1% 명문대와 원서를 내기만 해도 합격하는 그 외의 대학으로 입시가 양극화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2040년을 전후해서 상위 0.001%와 나머지 99.999%로 나뉘는 극단적인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때문인데 앞으로 AI가 있는 인간은 AI가 없는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최종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학벌주의의 전망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요새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지, 왜 다들 영어 유치원 때문에 난리인지, 앞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 인공지능 대중화의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자전거처럼 활용하게 되면 앞서 맥킨지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학벌주의가 극단적인 엘리트주의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건 대학에 국한된다기보다 개인의 능력, 특히 창의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이 담긴 지식, 생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을 재창조, 재편집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건데요. 드디어 학벌주의의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학벌주의의 본질, 실체, 개인적 폐해, 사회적 폐해를 다루면서 파악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진로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